신일기 오늘 네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회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희 겸허한 자세로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닥치고 외신일기 새로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역시 저희 외신 번역 기자로 좀 활동을 뜨겁게 해주시는 민관식 기자님이십니다. 제가 본인 보고 본인을 소개하라고 그러면 너무 겸손해서 대충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고 본인 말씀을 좀 들을게요. 민관식 기자님은 네,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뉴욕에서 국제관계대학원 연수도 하셨네요. 네.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인턴 경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업 경험도 있으시네요. 대우자동차 해외사업본부 동유럽에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도 하셨네. 인터넷 보안 분야 거기서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근무도 하셨었고, 마케팅 일을 하셨고, 인터넷 기업도 운영하셨었고, 영어 교육 사업도 하시고, 영어를 잘하시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데 중국에서도 또 오래 사셔갖고 영어 중국어에 능통하세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오늘 중국 이야기,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모셨습니다.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관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평소에 국제 문제를 좀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이야기를 먼저 짧게 하고 가죠.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저희가 외신 번역해서 소개해드리는 거 아시죠? 취지는 국내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왜 언론이 편향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문바나 다르면, 문바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문달레반, 뭐 문슬람, 그래서 이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그 맹목적 추종, 그 현 정권 추종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시각을 가진 언론인들이 지금 상당수 언론 현장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역사, 사회, 우리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분야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가고,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뉴스들은 정권에 불리하면 이렇게 회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직접 세계를 보자 이런 취지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번역해 주시는 기자님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오늘 톱에는 북한식 유령 협상 트럼프에게도 통할까, 이런 제목이 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협상을,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협상하는 방식을 유령 협상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이거는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유명한 언론이 있죠, 매체가 있죠. 거기 나온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가 당할까, 이 협상 방식이 당할까 안 당할까 궁금하신 분들,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gdnews.kr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맨 위에 이렇게 그 섹션이 나오죠. 국제관계 외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번 주에 올라온 뉴스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뭐 미국과 북한이 엇갈림이 선명하다, 이런 일본 기사 번역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뉴스 나와 있고, 그 미 국무부 또 폼페이오는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전하는 그 엘튼 존의 CD를 주지 않았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이 많아서 또 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이는데, 그 다음에 미국은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 이 우선주의로 인해서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약 중독자, 전과자들도 전력 조회를 안 하고 지금 채용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일자리가 남아돈다는 사실이죠. 이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40대 가장들이 운다, 일자리 감소, IMF 이후 최악,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요새 뭐 그나마 기사 제대로 쓰는 언론은 조선일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조선일보 그 탄핵 때 앞장섰다가 독자 다 빠져나가고 반성하면서 울면서 다시
다시 돌아온 거죠. 어찌됐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폭이 8만 명, 지난달에만 8만 명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IMF 이후에 지금 최대치라고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13만 명가량이 감소한 거랍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 나오면 문정권, 맨날 전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그런 얘기 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그 감옥에 있는 분들이 통치하고 있던 얘기네요? 그럼 보내주시든가. 아무튼. 자, 여기까지만 저희는 잠깐 얘기를 하고, 자, 민관식 기자님에게 제가, 자, 마이크를 양보하겠습니다. 네, 출발. 네, 자 오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뭐가 핵심적인 문제인가요? 그냥 뭐 중국이 다 훔쳐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하라 이거죠. 그렇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렇죠. 공정한 무역을 하자, 네.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주장하면서 무역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핵심은 뭐 전쟁이냐, 뭐 무역 전쟁이냐, 패권 전쟁이냐 되게 말이 많은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공정하게 하자. 공정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자, 보통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전 세계에서 좀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속속 살펴보면 누가 더 불공정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공정한지 네. 자,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자, 기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먼저 입장에서 공정한 전쟁을 하자는 얘기라고요. 네. 다음. 자, 그래서 일단 자, 배팅 한번 해보고 자, 받았습니다. 2,000원. 그랬더니 자, 한 번 더 레이스 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푸틴 대통령이 곧 만날 사람. 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도 만날 거고요. 지금 나토에 가가지고 야, 니네 내가 다 동네 지켜주는데 돈 똑바로 좀 내라. 그랬다 그동안 말 안 듣다가 직접 가서 하니까 형님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하게 하자. 공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 네. 미중 무역도 공정하게 하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방위비도 공정하게 내자, 이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좀 사고치는 이 친구들, 이제 이란도 이제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힘들다고 나오는데, 자, 중국 공정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하게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네, 제목을 굉장히 재밌게 뽑으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을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애 있으면 가서 먼저 때린다 그러죠. 네. 한국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쟁 네. 기기에는.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 15년부터 한 2년 동안 자, 1조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자, 무역전쟁 스케줄이 여기 있는데 이제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데 그렇죠.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1조 달러를 썼어요. 중국은. 뭐 하다 썼을까요? 자, 바보 같은 이제 국가 경제 환율 조작하다가 돈을 많이 썼죠. 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이제 됐다고 그렇죠. 나왔죠. 네네. 대한민국이 6.25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4천억을 벌었는데 얘네는 2, 3년 만에 1조 달러를 까먹은 거죠. 네, 까먹은 거죠. 자, 이 친구들 돈이 얼마만큼 이제 통장에 빨리 잔고가 떨어지는지 자, 한번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 문제가 좀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자, 이번에 2천억 달러 규모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네. 무역 규모가 중국은 좀 작아서 대응이 불가능해요.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아저씨들이 이제 무슨 패를 들고 나올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정하려고 무슨 척을 하는지 잘 관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나라들과 문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러시아 곧 만나니까 잘 얘기가 되고 사실 러시아는 지금 뭐 힘이 많이 없어서 유가 잘 조정해주면 말할 말 들을 거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미국이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지만 이 EU, 중국, 뭐 러시아, 온갖 지금 나라들과 다 그 무역
전쟁을 저기 남미 쪽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승산이 있는 게임인가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그대로 내밀면 승산이 없으니까 그쪽 공정하게 하고 싶은 거죠. 불공정하게 하는 친구들은 다 규칙을 좀 다 개선해서 야 우리도 좀 힘든데 공정하게 하자. 얘들 다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도 좀 같이 좀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면 한 번의 규칙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규칙은 심플합니다. 자, 우리 공정하게 하자. 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럼. 네. 그동안 불공정 무역을 미국 입장에서 해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손해를 감수하고 세계의 그 파수꾼 국가로서 지금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인가 본데. 네, 자,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이 벌이는 이러한 모든 정책의 이제 뒷면에는 나바로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That's why China. 중국에 의해서 미국이 죽어가고 있다. 뭐 죽어가는 미국을 좀 잘 살려야 되겠다. 뭐 어떻게 살릴 것이냐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일자리를 파괴했다. 이제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일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간 것이다. 보조금, 불법 보조금, 뭐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 다 지키지 않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군사력. 여러 나라의 스텔스 기술을 중국, 미국을 베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오히려 나쁘게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킹 많이 하죠. 중국 제품 사면 다 해킹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기업들을 이제 공격해서 비밀 자료들을 다 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주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자, 위협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드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죠. 사드 몇 개 설치했다고 온 생 난리를 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모든 정책에 이러한 나바로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지금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뭐 전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 패권이 약해졌나? 사람들이 야 약한데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죠. 네네. 뭐 살짝 약해진 척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까? 살짝 약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G7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총리가 네. 막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떠난 다음에 몇 마디 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빡쳐가지고 등에다 칼을 꽂더니 막 해가지고 배신했고 또 일본 잘했는데 이제 국채 원래 내다 팔면서 해가지고 일본은 늘 미국한테 열심히 잘 살랑살랑 하는데 네. 한 번씩 이제 꿀밤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너무 재밌네요, 정말. 네. 네. 그 다음에 중국이 막 협의하자 그러면 잘 가는 유럽 애들도 트럼프가 막 하자 그러면 아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막 한마디씩 털을 달아요. 네. 아, 그리고 한국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70년 동안 잘해줬는데 배신 땡겨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 내가 너무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아. 앞으로 좀 공정하게 해서 애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매를 겁니다. 멀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 정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자 공정하지 않은 게 뭐냐? 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 이제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이제 무인 승차를 많이 했다. 네. 자 무인 승차하는 것들 이제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는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구글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네. 다 제한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이유가 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해킹해서 남의 나라 정보를 다 빼오는 거는 그렇죠. 그 나라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네. 영업하는 거는 그렇죠.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안 되면서 뭐 자유무역 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죠. 사실 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뭐 보복하고 그다음에 저 남중국의 앞바다에다가 막 썩일 때만 뭐 밀물 때 안 보이는 암초에다가 시멘트 부어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땅 따먹게 하고 한국 서해에다가 선 그려놓고 뭐 우리나라 배를 지나가면 뭐 자기네 땅인데 왜 지나가냐고 우기고 자 이런 것들 자 모든 잘 미국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자 무인 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미국 사람들의 네. 지적 재산권 문제도 또 있죠. 네 지적 재산권 문제 일단 한국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진짜 기술이 있느냐? 자기가 만든 기술로 뭐 잘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술을 한번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거 컴퓨터 시스템 중국의 국산화 비중 0%, 2%. 네. 없네요, 거의. 예,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전자
전자기기 0% 0%. 네. 통신 장비, 이동통신기기 뭐 여기 조금 됐어. 뭐 프로세서 뭐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5G에 장비 팔아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 메모리, D램 0%, 랜드 0%, 뭐 미미하네요. 예, 이미지 프로세서 5%, 고화질 및 스마트 TV 5%,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0%. 네. 기술을 자기 솔직히 기술이 싸우는 게 없네. 없어요. 그렇죠. 원천 기술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겠다고 그 남의 걸 전부 카피에다가 지금 이짓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원천 기술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겠다 하면 모두 선진국이 되냐? 남의 훔쳐다가 선진국이 되겠다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도둑이 값으로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파들하고 비슷해. 그래서 자 이제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제 WTO에 죄송하겠다 그러는데 WTO는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만들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협의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 WTO에 가자고 얘기하고 이제 뭐 자, 자기네가 중국 중심으로 단결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위기는 중국이 위기고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여기서도 뭐 정의를 수호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개도국에 들어가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좀 위협하고 있는 행동들을 버젓이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참 황당할 때가 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킹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 빼내서 협박할 것 같고 협박하고 뭐 빼돌릴 거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둑질의 의미는 뭐 그런 거겠죠. 네. 북한도 비슷한 짓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사이버 부대 키워서 해커들 키우는 걔네들이 좀 막 시간을 기울이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외교장과 만나서 또 자유무역을 함께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자유무역은 나는 돈 안 들이고 남의 거 자꾸 갖다 쓰고 싶다라는 그런 자유무역을 하자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듣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표정을 좀 짓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중국이 원하는 자유무역의 사례 오늘자 뉴스입니다. 이것도 자유무역에 들어가는 거죠. 네. 중국이 말하는. 중국은 이제 K-팝이 인기니까 한국식 가게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한국 상품이라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한 다음에 깨같은 글씨를 밑에다가 중국산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중국에만 매장이 뭐 1000개 있고 또 이스라엘에다가 매장을 여는데 한국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요새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하죠. 자, 이런 것들이 중국이 원하는 자유무역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무역을 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게 자유무역이면 이건 진짜 공정하지 않은 거죠. 여기는 뭐 가짜 만들어서 파는 게 워낙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짝퉁 중국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중국이 자기네가 딱 짝퉁을 빼고 이제 진퉁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남의 거는 이제 자유무역 하자니 결국 이런 짓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남의 거도 하겠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보다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남의 바다에다가 시멘트 부어놓고 자기네 땅으로 옮기니까 이제 한번 그게 왜 니네 건데 내가 가겠다는데 뭐 어쩔 건데 네. 자 돈 한 두 쪽 딱 보냈으니 이제 좀 조용히 있더라고요. 네. 약간의 힘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뭐 힘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감상용이 아니죠. 네. 자, 그래도 특이한 게 무역전쟁 시작하기 전에 올해 1분기에 무역 적자가 났어요. 중국이 왜 그럴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일단 현재 글로벌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소비만 차지하는 비중이 16%인데 중국은 뭐 정부 지출, 민간 소비 뭐 다 합쳐봐야 미국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전 세계 경제는 25%, 전 세계 군사력은 한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랑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들 겁니다. 네. 자, 이유는 공정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좀 겪는 거죠. 그럼 미국과 이 나라들이 다 합치면 비슷해지나? 그렇죠. 일단 뭐 4분의 1이 이제 미국이고 이제 다른 나라를 합치면 이렇게 뭐 보통 이제 5%, 4%, 3%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합치면 박빙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합쳐지려면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어쨌건 뭐 미국으로서는 이대로 가면은 오히려 더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바로 잡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한 싸움이니까요. 결국은 뭐
힘세고 정당한 사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손해를 보느냐 외국 사이트에서 좀 나오는데 일단 미국과 캐나다는 플러스고요. 네. 멕시코, 독일, 뭐 재팬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뭐 3%, 4%니까 상을만한데 이제 중국 가면 뭐 16%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무역 분쟁 제대로 하기도 전에 1분기 벌써 적자 보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네. 참 문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 내려주시고 네 하나 더 내려주시고 자. 예,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많이 홍보를 하는데 여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오늘자 기사죠. 이번에 2천억 달러 미 중국에 2차 관세 폭탄 던졌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뭐 500억 달러 중국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한 지난 6일 조치한 이건 별개로 또 한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관세 폭탄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중국이 여기 반격을 똑같은 규모로 하니까 미국이 다시 이거 추가로 지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무역 전쟁에 뭐 품목이 6,000개가 넘어가고 그 품목 명세만 195쪽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거의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 제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데 의하면은 이러한 그 양강의 그 전면전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통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무역전쟁의 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참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네. 자, 무역 분쟁 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상하이 증시도 많이 폭락했고요. 지금 뭐 2월달부터 벌써 이제 채권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한 12조 원의 부도가 지금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량주들, 증권주, 뭐 철강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초 대비 30%, 35%뭐 지금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이제 7월까지 되면 반토막 되고 연말 되면 뭐 거의 이제 종이 원금 회수도 어렵겠네요. 네. 종이하고 잉크 비용만 남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 됐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중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 이제 그 리커창 총리가 동유럽 모임에 가서 뭐 자유무역을 하겠다, 뭐 WTO에 제소해서 좀 자유무역 규칙을 계속 수호하겠다 막 하고 있는데 문제가 공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모이는 분쟁 해결 기구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이게 잘 해결이 될지 아주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본 군함들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 시장 개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공정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 국가별 수출 비중인데 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7%밖에 수출 안 해요. 되게 비중이 작죠. 그러니까 뭐 큰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거의 20%인데 비중이 상당히 크죠. 자, 그리고 또 첨단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첨단 제품 비중이 자, 여기 파란색인데요. 첨단 제품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술력이 높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수출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의 규모가 파란색이 중국 때문에 생기는 적자인데, 그다음 중국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거의 다른 나라와의 다 합쳤을 때 적자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내버려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공정하게 해서 이 그래프 색깔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죠.
뭐 미국 돈으로 너희가 미국과 경쟁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네. 자, 재밌는 게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미국이고 자, 파란색이 2007년과 2017년인데 중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수준이 별로 없어요. 네. 뭐? 과학기술 인프라 별로 없고 기술 인프라 별로 없고 과학 인프라 없어. 그럼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네. 다 이게 외국 가서 가져오는 건데 허락받고 가져오면 좋은데 다 이상하게 컴퓨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보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해킹으로 가져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거 뭐 어서 그냥 뭐 기쁜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그런 나라 별로 없죠.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뭐 수출에 따라서 이제 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하는 거죠. 당연히 줄어들죠. 줄어들고 또 전자기기, 뭐 의료 정밀기기 다 줄어드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탄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량에 탄성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가격이 올라가도 많이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군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 중에 70%가 자, 외국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면 계속 중국에 남아있기가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어떤 산업 구조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무역 분쟁이 장기화돼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수출과 산업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저임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수출을 길이 막히면 이 기업들이 다 중국을 떠날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주가 떨어지는 거는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뭐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고 전쟁 별로 안 했는데 벌써 미국 달러, 1조 달러 없어졌죠.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2016년 발표된 어떤 뭐 제조업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되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이유가 공정하게 하면 미국이 1등이 될 거다. 공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어떤 무역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재밌는 게 6월달에 자, 이때는 이제 말로만 싸울 때인데도 자, 미국 중국의 굉장히 금융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은행끼리 돈을 빌릴 때 15% 이하 금리로는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우와, 진짜. 이게 뭐 신용 불량자도 아니고 은행끼리 돈을 빌리는데 15%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더 재밌는 거는 뭐 중국의 지방 채무가 40조, 중앙정부 채무가 13조, 합치면 50조인데 자, 중국 돈 1위안은 한국에서 한 170원, 180원이에요. 거의 한 200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 뭐 한 200 곱해야 되는데 50조 위안에다가 200을 곱하면 거의 1경 정도 되는 거거든요. 감이 안 오는 빚이 많은데 이 많은 빚을 갖고서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 참 걱정입니다. 빚이 이런데 외환보유고는 또 세계 1위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전쟁도 안 했는데 1조 달러가 없어졌는데 이제 분종하면은 이제 그 통장 잔고 비는 게 엄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뭐 군인들이 뭐 연금을 못 받아서 그런지 시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잘 나가서 정말 약간의 흠 있는 아저씨들, 약간의 경미한 죄로 교도소 잠깐 갔다 오는 아저씨들도 취직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이제 연금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참전 용사들 이런 분들이 처우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좀 길거리에 나서 데모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젊은 애들 사지 건강한 이런 젊은 애들 뭐 청년수당 준다고 지금 하시지 마시고 일단 이런 분들부터 돌봐주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자기 표 유리한 것만 주나요? 그게 정치입니까? 네? 사기죠.
정치 빈자한 사기.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수많은 불공정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중국 돈의 가치는 굉장히 평가 절상이 되겠죠. 평가 절상이 지금 잠깐 조금 이제 평가 절상됐다가 지금 이제 평가 절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좀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준비를 내려가지고 시중에다가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에서도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자, 근데 중국은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면 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중국이 아마 우리 경제가 많이 엮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무역하는 나라의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하는 거? 네, 잘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52시간 그 근로시간 그 제한 이런 것들. 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신기한 게 전쟁은 남의 나라에서 하는데 폭탄은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것들 보면 지도자들을 얼마나 잘 뽑아야 되는지 참 그 중요성을 뼈저리게 하루에 3,500개씩 폐업이요? 네. 와. 이거 뭐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거니까 이거 뭐 정말 그러면 이게 나라가 IMF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닌가 참 의심스러울 심한 거죠. 이게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참 쌍용차 일자리 부탁하고 있던데 국내에서는 잘하지 못 남의 나라 총리한테 가서 일자리 부탁하고 있는 저 누군지 그 문 패밀리와 그 정당에 그 투표하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치고 싶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세요. 박수 칠 때 떠나 빨리. 네, 그리고 뭐 좀 뭐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개인적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힘들다고 하시고 네. 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남의 나라 전쟁에 폭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졌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에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터뜨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자가 만들어서 터뜨려서 국민들을 한번 좀 그 저기 문통은 저기 북한 대통령 같아요. 북한 김정은이 서포터 같아요. 그쪽만 도움은 완전 오케이인 줄 알아. 자기네 나라 국민들 굶어 죽거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관심사 이분이 아니. 내는 세금으로 네. 다 나라가 돈을 쓰는 건데 네. 세금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라가 어떻게 참 운영이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네. 하여간 투표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뭐 이런 뭐 산업을 책임져야 될 중요한 사람들 아직 뭐 임명도 못하고 빈자리가 되게 많다고 하네요. 참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직책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도 비워두면서 참 이렇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니 정책이 제대로 뭐, 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기무사 때려잡기, 군대 때려잡기, 뭐 국정원 때려잡기, 대기업 때려잡기, 이 나라를 위해서 여지껏 애써온 모든 기관과 인물과 그런 것들을 다 때려잡기.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죽어라, 대한민국 죽어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뭐 우리나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동북아시아의 운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벤츠차 있으면 옆에 말하는 조카들이나 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면 차키 쉽게 주겠습니까? 뭐 운전자로는 내세우길래 사람들은 면허는 있나 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대를 잡은 걸 보니 음주운전도 아니고 초보 운전도 아니고 난폭 운전도 아니고 뭔지 모를 이상한 아마도 무면허 운전에 가까운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강대국들 세계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하고 뭐 경제력이 10위권이지만 주변 국가들이 워낙 큰데 그러면 거기서 5등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거기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자가 돼서 쫙 드라이브를 하겠다고 하니 옆에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참 좀 생각이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 간다. 촛불 선동으로 광장으로 사람들 막 끌어내가지고 그 면허 좀 훔쳤거나
홈침 영어다 이거. 네, 그런 것 같아. 일단 이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암울한 상태가 참 가슴이 아픈.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시작인데 벌써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게 더 암담한 것 참 같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또 우리를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사회에 또 경제까지 파장을 미치게 될 또 경제적인 정치도 무관하지 않겠죠? 예, 지금까지 미중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우리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조용했던 문제 하나 휘말리고 있죠. 난민 문제입니다. 예, 뭐 중동이나 저쪽 아프리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지금 분쟁 지역들에서 난민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유럽은 가까워서 이게 문제가 더 빨리 있었고 우리는 최근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문제가 결국은 이 또 난민 문제와 관련이 깊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영국 뭐 이렇게 뉴스 보시면 뭐 브렉시트에서 이제 장관 몇 명이 이제 사표 내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자 영국의 메이 총리 옆에 이렇게 빈 좌석들이 몇 개 보이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나셔가지고 이제 영국의 총리께서 이제 새로 자기 사람들을 좀 이제 다시 임명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영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한 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도 있지만 사실 난민 문제도 굉장히 커요. 근데 영국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통합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면 우리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좋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무 장관이 지금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이제 떠나면서 메이 장관의 이런 소프트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소프트 브렉시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EU 탈퇴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가 EU 탈퇴인데 완전하게 탈퇴하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랑 어떤 시장, 단일 시장 그런 시장끼리 이렇게 뭔가 관계가 유지되어야 무역하거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 중요한 끈은 가져가자 하는 거고 근데 그러한 끈을 가져가면 계속 EU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게 이제 강경파들의 주장이죠. 국민 투표할 때 완전하게 하지 않았냐, 왜 규칙대로 안 하냐, 국민 뜻대로 안 하냐 하는 게 이제 강경파들의 거기 그런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 존슨 장관이 지금 사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소프트한 그런 제안, 소프트한 브렉시트를 거의 똥에다 붙이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자기는 이런 똥덩어리 만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떠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EU의 식민지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문제가 많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 브렉시트가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보다 유럽 전체가 난민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가 나타났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며칠 전까지 이 협의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으셨다가 강경파들이 막판에 쫙 걸신해가지고 지금 메이 총리가 상당히 기분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난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반면 교사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 브렉시트를 하려고 했는데 자, 2007년 선거에서 야, 브렉시트 좀 번복하자 아니면 뭐 최소한에만 하자 지금 EU랑 끈을 가져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표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보수당이 자, 과반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EU, 뭐 무역, 뭐 EU 예산, 규제, 뭐 이민자인데, 자, 뭐 이런 것도 경제 이슈들은 여러 나라들이 살다 보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마칠 부분은 이민자 문제인데, 영국에서는 이민자 문제를 이 안에 있다 보면, EU랑 같이 안에 있다 보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강경파들의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EU의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게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 나라 문제를 자기네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뭐 빡친 거죠. 그래서 노예 상태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한 거네요. 이 자료는 에코노미스트 영국 시사시에 가겠네요. 이 부분이 딴 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우리 언어도 많이 다루는데 이 부분이 우리 언어에서 자꾸 빼먹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법. 영국 사람들이 영국 법제를 하고 싶은데 자 이웃법을 따라야 되니까 답답하고 금융 서비스 문제 있고 예산. 자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아까 난민 문제가 빠져 있죠. 예. 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난민 문제를 부각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EU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난민인데 경제 문제들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난민 문제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뭡니까? 난민 문제가 들어오면 그게 지금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입장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어차피 경제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어요. 난민들이 들어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또 많이 해줘야 돼요. 일자리도 뺏기고 국민 세금도 정책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그 난민인 척하고 들어오는 테러리스트 문제. 아, 그게 핵심입니다. 네.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EU에서의 공통된 그럼요.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쇼하면 그거 진짜보다 더 사기친 사람이 더 진짜 같아 보여요. 자 보시면 일단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뭐 셋이 뭐 비슷해요. 강대국인데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비슷한데 EU에서 표가 투표를 하게 되면 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돈만 많이 내고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IT 제품 살 때 가성비 많이 따지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빡치는 건데 자 아까 우리나라 신문에는 없었죠. 자 외국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자 EU 내 이민 노동자가 200만 명이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통제가 불가능한데 그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남의 나라 규칙, EU의 규칙으로 자꾸 실험해봐야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이제 브렉시트 찬성자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시민지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자, 이게 가장 이슈입니다. 물론 다른 경제 이슈도 있어요. 경제 뭐 그런 것들은 뭐 늘상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영국을 떠나냐? 주도권 싸움. 돈은 많이 내는데 내가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윤의 영국 투표권 8%. 근데 분담금 내는 거는 뭐 185파운드인데 그 영국의 내무부 1년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내는데 지금 거의 호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난 호구되기 싫다. 나라 살림하는 돈보다 더 내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윤의 여러 규제, 환경 노동 규제 되게 많고 이제 IS 이후로 난민 문제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데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뭐 아일랜드도 있는데 이건 뭐 마이너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중이 EU 비중이 좀 높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더라도 문제가 많아서 그냥 다자무역을 하면 되니까 떠나겠다라는 게 이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였어요. 자, 결과였고 그래서 자 브렉시트를 떠나면 이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유이동 뭐 물자와 뭐 상품과 사람의 자유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난민 유입 루트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크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떠나면 그냥 요새 많은 실정 많잖아요. FTA 무슨 뭐니 한데 EU가 캐나다랑 체결한 어떤 그런 계약하고 좀 비슷해질 거라는 건데 그 EU 국가들이 지금 그 난민 문제 이렇게 옥죄어서 빼도박을 못하게 만든 조약이 있다면서요? 쉥겐 조약인가요? 네네.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EU 난민 문제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사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실 때 하는 말이
장관이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원치도 않는 정책을 하는 거는 강제로 징집대에 끌려가는 논산 훈련소 이병열차 타는 그러한 예비 군인의 심정으로 일할 수는 없다라는 멘트를 남기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예비역들한테 참 마음에 와닿는 멘트죠. 그리고 이제 외무장관 사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반응이 많았는데 재밌는 게 속 시원하다 잘 떠났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은 이렇게 능력도 없는 애가 설치자가 다른 데 시원하네 이런 얘기인데 텔레그래프가 약간 재밌는 말을 했어요. 메이 총리한테 한 번만 좀 생각해보지 그래. 왜냐하면 이 보리스 존슨 장관이 텔레그래프지 기자 출신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청이 있어서 그런지 살짝 봐줬고 그래서 이제 일단 하드 브렉시트, 국경 통제, 사법권의 완전 탈환인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 보리스 장관은 떠나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 메이 총리가 얘기한 소프트 브렉시트 하면 뭐냐면 탈퇴 이후에도 영국의 공산품하고 농산물 무역에서 EU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 여러 가지 상품의 자유이동, 사람의 이동 같은 것들을 계속 허용돼야 되는 게 좀 좋은 쪽을 보면 그런데 좋은 쪽만 있는 거 아니죠? 그 양면에 좋은 쪽을 보는 면이 있고 나쁜 쪽 면을 조금 이제 낮춰서 보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잠시에 남의 문제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리도 교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죠? 네. 총리가 교체될 거라는 얘기는. 강경파들이 아직 적극적인 공세는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보면 특이한 게 이 사람의 이제 정조부가 오스트리아 투르크 제국의 내무장관을 지냈던 케말 베이라는 분의 이제 증손자라는 거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런던 시장을 2번 했는데 시장 출마할 때 그 당시 50만에 달하는 터키 이민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조부가 터키 출신이니까 나를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터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 후손이 터키 사람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하니까 터키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보리스 존슨은 약간 좀 얼빵한 엘리트인데 약간 얼빵한 면이 되게 많은데 얼굴 표정에서도 좀 강간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약간의 흥미로운 점이 바로 터키 계통의 후손이 영국에서 외무장관까지 하고 있다는 게 여기 약간 이제 글로벌한 시대의 한 면을 좀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난민 이슈가 좀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나라 문제로. 네, 국제 정세와 얽힌 우리나라 난민 문제 한번 보죠. 네. 일단 난민 문제 보시면 그동안 난민은 시리아가 제일 컸어요. 나라가 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제 세계적인 분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인구도 제일 많고 400만 명, 260만. 받아들이는 나라, 안 받아들이는 나라, 수용국 중에서 이제 독일이 제일 많이 수용을 좀 했죠. 네. 그리고 근데 참 이것도 딜레마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 상황이 이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러다 받아들이자니 자국의 문제가 또 심각하고 이 보통 큰 딜레마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난민 배신국이 많은데 여기서 갑자기 듣보잡인 예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혼란에 빠졌는데 네. 난민 사태 한번 계속 보시죠. 자, 난민이 왜 생겼냐 하면 유럽이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한번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고 해가지고 우리끼리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라고 한 조약이 있어요. 네. 이제 1985년에 생긴 조약인데 하나의 시장 안에서 좀 자유롭게 해야 좀 이제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측면에서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난민이 요새 갑자기 생기니까 어떤 동질한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외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존 조약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난민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2015년에 더블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난민이 EU 쪽으로 들어오면 처음 들어오는 나라에서 망명 절차를 밟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럽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바다를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이탈리아 쪽으로 제일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 많이 발생한 거죠. 뭐 이제 잠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더블리 규정 때문에 난민을 받는 나라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 중에 좀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라는 헌법에 아예 그냥 넣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죠. 오스트리아, 뭐 헝가리 총리죠. 난민은 독이다. 나라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얼마나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소리 하면 이제 그거 소리 듣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진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일단 가장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 첫 번째 국가인 이탈리아인데 너무 문제가 크니까 이분이 이제 내무장관이자 부총리인데 살빈인데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럽은 살빈파와 메르켈파 딱 두 파가 지금 난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안티난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번에 이제 뭐 경제 장관 임명하다가 이제 막 대통령이 막아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 EU 난민 문제 이러면 우리 뭐 빠지겠다는 게 EU가 내년에도 존재할 줄 알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6월 말에 EU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난민 문제 하기 위해서 공동의 난민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지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태리 입장에서는 난민센터? 그럼 뭐 저 리비아에 설치해 우리나라에 설치하지 말고. 그죠, 네. 화끈하죠? 저 이런 시원시원한 정치인 좀 있었으면 좋겠어. 화끈하게 한국 정치인들은 말을 못해 말을. 하긴 뭐 말하면 인민재판 받아야 되는 세상이라 요새는 법의 재판도 아니야. 인민재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들을 못하고. 살빈이 아마 잘 기억해 두시면 이태리 아마 우리나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주도 사람들이 살빈이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나가서 뭐냐면 야, 난민 다 필요 없어. 반난민 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이탈리아가 한번 총대스게 한번 쫙 해보자. 이거 안 돼. 난민 가지고 지금 나라가 진짜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반 또라이 소리 듣겠네요. 아, 또라이 소리 듣겠네요. 한국 정서로는 이거 딱. 네. 부부 아니면 너 일배 막 이런 소리 나오겠는데요. 자, 이제 독일도 난민 때문에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은 그나마 난민에 대해서 왜 조금 받아들이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를 잠시 좀 보시도록 하고, 근데 지금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비판하고 그 안에 이제 연립 정부에서도 장관이 이제 막 뜻이 안 맞아가지고 사표 쓴다 막 맞아요. 그랬었죠. 네,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 외신 번역된 기사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을 이끌어온 총리가 난민 문제 때문에 지금 정권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얼마만큼 난민 문제가 기사단하고 연정이 60년 넘은 연정이 붕괴할 뻔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물러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든 문제는 난민에서 비롯되는 면이 이 난민 문제가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는 난민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럽의 한 국가의 그 권력을 흔들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 전체의 조직을 흔들 만큼 지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이제 아주 좋은 충고가 나왔는데, 가디언에서 나온 거죠.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뭐 많은 노력을 하는 거, 뭐 다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저희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탈북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북한이 싫어서 도망 나온 분들 대부분이 그러시죠. 근데 그 중에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간첩을 보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난민 흉내를 내면은 진짜 난민들보다 더 극적인 절절한 사연을 갖고 만들어갖고 나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 우리 내부에도 있는데 참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진짜 아닌 걸 구분을 분명히 해내지 않으면 잠재력이 위험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죠. 예. 모든 문제는 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입장을 내고 있는 나라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탈리아, 헝가리인데 이 난민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오는
유럽은 이게 길목 초입이기 때문에 제일 많죠. 지금 복잡하고. 이제 유럽 독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헝가리를 지나야 되니까 헝가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멘트 좀 많이 해오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보니까 이제 그럼 자 난민센터 여기다 만들어 여기다 건너오기 전에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심사를 하는가 뭘 하는 거죠. 일단 안에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난민들은 뭐 이쪽보다는 이쪽 유럽 쪽으로 더 선호를 하니까 그리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데를 이제 통해서 가려고 하겠죠. 네. 이 국가들이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네. 자, 2015년 때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들이 이렇게 헝가리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 헝가리가 지금 난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파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난민 문제가 생기면 뭐냐 하면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우 정당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죠. 뭔가 좀 균형이 필요한데 극우 정당들이 생기면 유럽에서 상당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난민이 많아지면 옛날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미사 보는 신부를 죽여버리고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다음에 뭐 2016년에 많이 벌어졌던 사건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음악 축제에서 막 잡혀버리고요. 그렇죠. 쇼핑몰에서 막 총기 난사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통근 열차에서 독이 휘두르고 막뭐 신부 아까 뭐 성당에서 사람들 죽이고 버스 터미널에서 총기 휘두르고 트럭 몰고 돌진하고 이것도 요번에 독일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영국에서도 아동 성폭행 문제 좀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고 이 집단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반감이 그 이제 이슬람 쪽 난민에 대한 그 유입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됐던 건데 이거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다루긴 했었는데 타하루시 이게 그 무슬림 남자들에게서 진행이 되는 집단 강간이라고 해요. 일종의 유의처럼 됐는데 뭐 노출을 거기서 못 여자들한테 노출하는 금지하고 있는데 노출하고 다니는 여자들 강간해도 좋다 이런 허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닌 여자들은 또 해도 된다 이래갖고 그거를 묵인하고 내지는 방조하고 내지는 허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 문제가 지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우리나라에서 좀 제기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난민이 많이 생기는 독일에서 이렇게 이런 뭐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참 웃긴 게 어떤 담당 펠린 시장이 여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또 진짜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생기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비슷한 멘트를 할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되는데 여가부 장관은 차마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할 것 같아. 2018년에서도 이제 이라크 출신 사람이 이민자가 독일 소녀인데 유태계 소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도 이 사람들이 여권을 이용해서 이라크가 어디 다른 나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이제 자자해서 다시 수사를 하니까 뭐 범죄인 인도 협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살인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지금 사법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렇죠. 네, 요 부분도 있네요. 난민주의 부여가 거부됐지만 재심사를 신청이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독일에 머물 수 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법적인 어떤 허점 이런 걸 이용해서 불법 체류를 합법화해갖고 계속 잔류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민국 행정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이민자 탓으로 돌려한다고 지적하고 관리는 돈을 받고 난민 지위를 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오스트리아 분인데 이제 난민 문제 해결하니까 일단 휴대전화도 수거하고 난민 신청 절차 비용도 좀 많이 낮췄어요. 네. 낮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꾸 이슬람 쪽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성직자도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 있는 성직자 60여명 내보내고 관련 있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죠. 이런 것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런 조치를 들고 나오는지 한번.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난민센터 유럽 밖에다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다 둬봐야 일단 들어와가지고 절차가 시작되면 체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터치를 못하니까 그게 또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제 국경 통제해야 되는데 국경 통제하면 이제 EU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제 무역해서 공동 번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질서가 영향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난민 문제에서 이탈리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난민이 들어올 때 NGO가
불법 미리고 말씀업자는 결탁을 했다. 네. 이런 주장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반이민 단체도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예멘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뭔가 브로커들 끼고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이태리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한참 전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한 명의 난민도 더 수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6월달에 이제 난민 태운 배를 입항을 거부해서 이 배가 떠들다 스페인에 가서 마크롱이 이탈리아한테 무책임하다고 이제 이탈리아가 빡쳐가지고 대사 불러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러고 정상회담도 취소할 거라고 막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막상 당사자로 당해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독일 이제 총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난의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극우 정당들이 생기는데 지금 2017년 총선에서 우익 정당 새로운 우익 정당이 13%의 득표를 통해서 이제 의회에 진입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우익 정당이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을 했다는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굉장히 나치 이후에 처음인 거네요. 네, 그만큼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얘기죠. 네네. 그런 주장들이 왜냐하면 그 난민을 뭐 인도적으로 받아주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파생하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니까 지지를 얻고 있다는 얘기. 근데 독일은 이제 난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 독일은 EU 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돈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3D 힘든 일을 해줄 수 있는 저임금으로 3D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동안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이 45세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죠.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진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민을 좀 받는 측면이 좀 있었고 예를 들면 또 브렉시트하는 영국은 국민 연령이 40세라 독일보다 훨씬 젊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서 일할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그런 일을 또 이슬람 애들까지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좀 영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슬로바키아도 이제 진짜 난민, 기독교인만 받겠다고 했고 헝가리 총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민을 독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난민을 거부한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그동안은 이제 독일이 많이 주도 총대를 메고서 난민 받아야 된다 막 하다가 자기네 연립 정부가 벌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양보해서 그런 공동 난민 센터를 만들기로까지 6월 말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어요. 어디다 만들지는 아직 합의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 리비아에다 만들어, 오스트리아는 EU 바깥에다 만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아까 셰어퍼 내부장관은 난민들한테 그런 들어가는 초창기에 뭐 심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난민을 막으려고 좀 하고 있고 근데 독일은 이제 유태인들 그때 옛날에 집단 캠프가 있어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난민들 모아서 캠프에 가두고 이런 거를 섣불리 못해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좀 덜 쓰고 자금 좀 덜 줘가지고 하는 정책을 좀 펴고 있는데 미공책이죠. 뭐 난민 문제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민 관련 그 법률 그다음에 그거 때문에 애들을 수용소에 둘 수 없다고 해서 떼어놨더니 또 그거 갖고 문제 좀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럼 애들도 수용소를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이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 난민자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황당할 거예요. 얘들 왜 오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오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안 먹잖아. 안 먹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입국을 불허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허를 못 한대요. 제주도 입국 비행기도 가능한데 한 달간은 비자가 필요 없어서 그냥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주권이 있는 나라지. 그냥 뭐좀 참 희한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기 조경태 의원이 무비자 입국하는 거를 지금 사실 없애야 된다. 그 법안 발의를 지금 하겠다고.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오는데 그냥 심사 안 하고 그냥 막 아무나 막 들어온다. 북한 애들도 자유롭게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여권 바꾸고. 그럼 외국인 신분, 난민 신분인 것처럼 위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나라 시민은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난민인지 여행자인지 아니면 구직자인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건지 난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가 중간에 기착지인데 네.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건데 말레이시아는 왜 그러냐면 난민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난민 수용의 기준이 없어요. 그 난민이라고 얘기해봐요. 그런 거 몰라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다 취업에 대한 것도 허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저기는 안 망인데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자, 무비자 제도가 있어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런 걸 허용하고 있다는 건 조금 많이 심각합니다. 네, 이거 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던 건데 기자가 이제 난민인 것처럼 해서 브로커라는 얘기한 거예요. 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야 제주도 가면 난민 비자 나온대. 너 가서 취직도 시켜줄게.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가서 취직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비자 어떻게 받는데? 그랬더니 야 돈만 내고 만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뭐 어떤 일 하는데? 그랬더니 뭐 공장, 레스토랑, 사무직 일자리 취업점 내가 해줄테니까 모자주가 돈 보내. 13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참 결국은 이제 브로커들이 껴있다는 건데 그렇죠. 뭐 신청자 늘고 있다 아시는 얘기고 예전에 있던 나라들은 그러면 갑자기 예멘이 나타났다는 것들은 뭔가 지금 기획 난민 그렇죠. 의심해 볼 만하네요. 네. 그것도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건 조금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원 관계자들도 얘기하는 브로커가 개입해서 소지가 좀 크다고 하고 그렇죠. 어떤 브로커들인지 신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더 문제는 심사가 해서 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면 그렇죠. 또 이의신청하고 소송하고 결국 패소해도 또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넘게 머무르는데요. 네. 이거는 바보 같은 사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법이 지구상에 있네요.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네. 뭐 또 자기들끼리 들어와서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살다가 설거지 하는 거 들고 막 싸우고 참.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이제 청원에 이제 청원을 하는데 지금 제일 청원자 수 1등입니다 지금. 네네. 문제. 자, 일본은 난민비자 보니까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2만 명 정도 신청했는데 20명, 0.1% 정도 이용했고 근데 일본은 이제 난민기구 쪽에다가 돈도 많이 내요. 세계 4위 수준을 돈을 내고 있어요. 돈 내고 그 돈으로 좀 알아서 잘 쓰게 하고 자기 나라에서 문제를 막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현명한 조치가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무조건 그러니까 인권, 뭐 자유, 평등, 정의, 뭐 사람답게 뭐 이런 소리 하면 다 통과잖아. 오빠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인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면은 다 넘어가는 나라야 우리는. 그냥 진이가 어찌 됐든 그거 확인하는 것도 안 하고 쟤 배고프대잖아. 쟤 지금 당장 뭐가 없대잖아. 그러면서. 근데 예멘이 갖고 있는 문화가 뭐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 되게 많이 달라요 문화가. 심각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어린 소녀들하고 결혼하고 뭐 산후조리 같은 거 안 돼서 막 그냥 낳다가 죽고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남자가 결혼할 때 자기 여동생 가서 아내 형제한테 그냥 신부를 줘버린대요. 이게 참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 다음에 뭐 할렘 문화 그 다음에 명예살인 또 같이 있는데 가족의 명예를 더럽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린대요. 네, 그런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참 인권 국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여자가 이걸 얼굴을 안 가렸어.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뭘 모르고 저 누구세요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얼굴을 들춰보잖아. 그럼 죽일 수 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그 딸을 여동생을 죽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하다. 문화와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려면 기본적인 가치관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인지 진짜 의심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또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네, 특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난민이면 가정 중에 가족들 뭐 자녀들하고 부인도 데리고 와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남자들만 와요. 그 사람 물어보니까 야 가족들 어쩌고 너 혼자 와 도망와 그러니까 동시제도가 안 좋아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대요. 별걸 다 하네요. 가족들은 유럽으로 가고 자기가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 오면 돈벌이가 될 만한 게 있다고 해요.
중고차 뭐 이런 거 매매를 하고. 근데 결국 아까 얘기했죠. 난민하고 경제적 이민자랑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경제적 힘들다는 이민자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안 좋대요, 참. 자, 뭐 스웨덴은 8만 명 추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비자들을 좀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애들처럼 난민 수용센터를 밖에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기 어디 남사강도에다 만들어 놓든가 미국하고 얘기해가지고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미국하고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도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국민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남상으로 섬에다가 우리나라도 시멘트 미국하고 그냥 시멘트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난민센터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하면 네.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그 심리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선동하기 좋고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미중 그 무역 전쟁, 그 다음에 브렉시트와 난민 문제, 거기에 연관해서 한국 난민 문제까지, 유럽 난민 문제 다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배영래 기자님과 함께 트럼프의 트윗 가지고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관식 기자님 많이 써주셨고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